안녕하세요. 저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국회 경력 과정에서 보좌진이 이제 어떤 사람이 보좌진이 되면 보좌관까지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좀 지각을 해갖고 세팅을 못 해갖고 그냥 제 뒷배경이 이제 커닝 페이퍼죠. 제가 행정사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 붙여놓은 문서가 이제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게 됐다는 거 양해 구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보좌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에 도전하느냐, 정치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심장이 뛰는 사람, 그리고 글발이 있고 글발이 있어서 이제 또 분석력과 기획력과 문장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어떠한 고난과 고초가 자기한테 주어진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회에 도전해라. 근데 국회에 도전을 하면 한 5년, 10년만 살아남게 되면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제일 좋은 직장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렇지만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 입사한 후 바로 퇴사를 당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항의할 수 없는 직장. 왜냐? 그 고용을 해주시는 국회의원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4년짜리 비정규직인데 본인이 비정규직인 상태에서 보좌진의 그 고용을 보장한다는 건 넌센스고 아이러니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국회를 어쨌든 나는 심장이 뜬다, 문장력도 있다, 헝그리 정신도 있어서 난 견뎌낼 수 있다라는 이제 착각인지 사실인지 어찌됐든 그래서 국회 문을 넘어섰어요. 채용이 됐어요. 제가 추후에 이제 채용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된 인턴이 또는 뭐 구급 비서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직급이 인턴이 있고 9급이 있고 8급이 있고 7급이 있고 6급, 5급, 4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정비서로 채용이 됐을 땐 사실 비교적 고용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반면 행정비서로 채용이 된 사람은 60이 돼도 구급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아픈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행정비서로 들어가기보다는 정책 인턴이나 비서로 들어가서 보좌관을 꿈꾸려고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회에 이제 들어왔어요. 인턴으로 또는 뭐 비서로, 정책비서로. 이제 행정비서가 있고 정책비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책비서로 들어왔으면은 섣불리 정책부터 하면은 바로 잘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 실시간으로 아웃풋이 검증되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기업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하위 지금 뭐 간단한 일만 이제 하면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또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상급자 그 단계로 승진을 하는데, 국회는 국정감사니 이런 게 되면은 바로 그냥 페이퍼가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 숨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못 됩니다. 왜냐? 소수 한 7, 8명의 직원이 지역구도 관리해야죠. 정책도 해야죠. 법안도 발의해야죠. 예산심사도 해야죠. 어마어마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입사한 사람은 어떤 걸 하라고 그러냐면, 요새 이제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뭐 페북을 해드린다든가 인스타그램을 한다든가 블로그를 한다든가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의원님이 뭐 의정 보고를 할 때 동영상을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젊은 층이 조금 상급자 연배가 있는 뭐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분보다 우월한 그 업무 능력이 있는 그 부분도 먼저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보좌진 교육과정을 할 적에 많은 지망생들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컴퓨터 학원을 가라. 그래서 일단은 그 업무를 해서
입사를 한 다음에 저 그거 잘해요. 그리고 그 업무를 꿰차고 앉아 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거, 그래서 이제 존재감을 해서 한 5, 6개월 내 자리가 확고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관심을 갖는 게 법안발입니다. 사실 국회 업무 중에 꽃이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법이라는 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만 사실은 법안 발의가 가장 인턴이나 비서들이 접근하기 좋은 아이템에 해당이 됩니다. 법안 발의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현상이 있는데 왜 저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지? 라는 의문이 가는 것들이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버 택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타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타요가 막 거리를 횡행하면 뭐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아니 나는 이렇게 어렵게 택시를 받아서 운전을 하는데 쟤네들은 저 타요 하나 마크 붙이고 저렇게 해도 되네? 이러는 거가 그와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난 다음에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해갖고 법안이 발의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 스킨십을 하면서 많이 다니고 느낀 사람이 더 법안 발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가 쉬운 거죠. 제가 경험한 이제 우리 인턴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법안 발의를 해서 아이템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직원이 목욕탕에 CCTV가 있대요. 그래? 그럼 공중위생법을 보고 CCTV를 없애는 법안을 한번 너가 발의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법안 제안 설명, 법안을 발의하는 주요 골자를 찾고 그 다음에 신고 대비표를 해서 이제 법제실이라고, 국회 안에는 법제실이 있으니까 나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취지만 적어서 법제실에 넘기면 거기서 다 안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갖고 이제 국회의원 10명에게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인턴들에게 이제 가슴 뛰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안 발의를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뿌리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보도자료를 뿌릴 때는 얼마나 그 헤드라인 제목을 섹시하게 모든 사람이 관심 갖게 빼느냐, 미다시라고 그러나 뭐 기자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빼느냐가 중요한 건데 목욕탕에서 누군가가 내 알몸을 훔쳐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리드 헤드 타이틀을 뺀 거죠. 그랬더니 보도자료가 막 깔려갖고선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인턴이 퇴근길에 가다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걸 찾은 거죠. 막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이 흥분을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좌관님, 지금 제가 발의한 법안이 기사가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SL스쿨이라는 걸 통해서 인턴을 한 50명 배출했고, 그 인턴들이 지금 변호사, 청와대 뭐 각 분야에서 활약을 엄청나게 다국적 기업에서도 하고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국회에서 인턴을 할 때 저는 그렇게 흥분된 경험을 법안 발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안 발의를 통해서 매력을 느끼고 좀 곧잘 한다. 그러면 이제 정책 질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정책 질의서를 작성하는 거는 이제 현안, 어떤 지금 현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현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책적 미비, 또 제도적 미비에 의한 것이므로 저는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라고 이제 제기할 수 있겠죠. 뭐 요새 그 의사분들이 많이 데모를 하고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제가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이제 먼저 리드 멘트를 빼는 거예요. 현상이 그러면 지금 뭐 곳곳에서 자원공위가 데모를 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주요 문제는 뭐냐? 실비보험이 과잉으로 하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 그에 비해서 이제 공급자는 제한되어 있고 또 의료 체계가 과거에는 지방에서 발병을 했을 땐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에서 단계를 하면서 이제 그 중앙에 있는 3차 진료 기간까지 오기에는 단계가 많아서 3차 진료에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국민적 니드에 의해서 3차 진료까지 오는 데에 대해서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집중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다. 뭐 등등의 현상을 하고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과 정책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뭐 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단계별 진료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든가 또는 실비보험에 대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정책 질의를 할 때는 그 정책 질의를 작성한 작성자의 독서량이나 인문학적 지식이 고스란히 물론 그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인용을 할 때도 그 인용 문구나 그 인용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그 페이퍼워크를 한 정책 질의를 한 직원의 실력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정책 질의 페이퍼를 열고 질의를 하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해진 거죠. 어느 의원은 박사 논문 수준의 질의를 하는데 자기는 유치원 수준의 질의를 하고 이제 바로 그냥 너 해고 이렇게 되는 식이니까 정책 질의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뭐 사법개혁위원회, 사회적 이슈가 돼서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위원회 의원님이 배정이 됐다. 그랬을 때는 그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50 청문회에서 스타가 됐고 그 스타가 된 것이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온 국민이 이목이 집중되는 그 회의장에서의 정책 질의라는 거는 의원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저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모라든가 무슨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뭐 이모가 아니냐, 뭐 이모 씨를 갖다 이모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발언을 한 의원이 추락하는 첫 발을 딛게 된 거죠. 그분이 이번에 공천도 이제 뭐 저번에 탈당을 하셨나 뭐 그런 건데 어찌됐든 정책 질의의 한마디가 국회의원의 운명을 하늘로 올리기도 하고 땅으로 꺼지게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정책 질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사람, 실력이 겸비되지 않은 사람이 했을 때 바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 질의 그러면 국회 보좌진이 정책 질의만 잘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국회 보좌관이라는 거는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정책 질의도 해야죠, 기자 관리도 해야죠, 또 지역 관리도 해야죠, 후원금도 모금을 해야죠. 뭐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이러한 케이스 우리 앞방에 어느 의원님께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 나는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야. 그래서 멀쩡하게 하버드 대학에서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스카웃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나는 보험의 전문가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족적을 남기는 정책을 하고 의원을 재선 3선을 시키겠다 하고 두 분이 의기투합이 돼갖고 하버드 대학 출신을 이제 박사학위 하던 사람을 중도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 해보다 보면 해당 전문가를 스카우트했을 경우에는
질의서 꼭지 한 서너 개 쓰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박사를 뽑는다든가 어느 전문가를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학 공식을 푸는 거와 같은 수학 요 문 좀 닫아줄래? 수학 공식을 푸는 것 같. 오늘 내가 지각을 해갖고서는 수학 공식을 푸는 것 같이 매뉴얼을 학습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네럴리스트로서 어떤 거라도 대입을 하면 바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그래서 국회에서 저도 처음에는 정책을 잘하면 최고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책보다 정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정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정무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좌관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을 겸비해야 되는지 오늘은 정책의 법안 발의에 대한 것과 정책 질의에 대한 일부 내용을 소개드렸고요.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또 정무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서두른 영상 양해 바랍니다.